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 예.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제 강한 게 뭐 뭘로 강하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어디 가서 살면 제일 좋냐 뭐. 어느 도시가 지금까지 가본 데 중에 제가 한 5, 60개 도시를 다녀온 것 같은데 제일 좋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저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그 데이트한 여자 중에 어떤 여자가 최고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실속 없는 질문이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 이 도시를 선택을 한다, 나라를 선택을 한다,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 직장을 선택을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뭐 어떤 커패시티라고 그럴까요? 뭐 그걸 시각이라고도 하고 뭐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라고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지워라 머릿속에서. 세계하면 이렇게 떠올리지 말고 제발 다른 방식으로 좀 떠올려라. 이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놓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웨그너 도법으로 그려도 보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일본 지리학자가 실제 면적에 가장 가까운 지도로 이제 이런 프로젝션도 해보고 수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상상을 해 왔었죠. 그죠?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뒤늦게 우리나라 지도 아닙니까? 그것도 뭐 외국인이 이제 그린 건데 이런 세계를 상상을 하고 살았죠. 가운데 중국이 있고 조선이 있고 혹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큰 윈도우가 미디어거든요.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평소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미중 일러 그죠?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몇 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가는 뭐 베트남 뭐 여행 가고 뭐 필리핀 뭐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이 천하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나? 한 500년 짧게는 한 2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거를 천하로 알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마치 전 세계를 주요하면서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는 과연 여기서부터 몇 발짝이나 더 떨어져 있나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중국 중심 세계관, 요즘 같은 미국 중심 세계관, 작은 세계관, 편협된 세계관, 기울어진 세계관으로부터 나도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나가죠? 돌아다니면 나가집니까? 돌아다녀도 못 나가요. 사람은 자기 상상의 덫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탈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덫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도 인식의 어떤 편협함이 깨지질 않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세계를 구성하는 게 정보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상상의 재료는 정보고 그래서 내가 먹는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혼일강리도 이런 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세계관. 요즘 세계관은 마블 세계관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그 무슨 컴퓨터 게임 세계관 뭐 이렇게 하면 장난 같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일종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첫째는 자기 세계관을 알아야 돼. 마블 세계관은 금방 아시겠죠? 마블에 뭐 그 이상한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지구를 세이브한다 뭐 이런 단순한 스토리의 세계관이 있듯이 내가 지금 얽혀서 살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고요? 뭐 그 중에는 뭐 NL의 세계관도 있고 민주당의 세계관, 국힘의 세계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한림그룹의 세계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의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세계관은 뭘로 구성이 되냐? 정보로 구성이 된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는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아는 이제 간단한 방법은 뭐 내가 주로 보는 채널 뭐 이런 걸로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을 딱 보면 뭐 나는 화장품의 세계관에 살고 있어 이러면은 내 페이스북에 화장품 광고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 계속 좋아요 하니까. 그 페이스북을 보면 자기의 세계관이 이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들이 세계의 이제 정보 매체들이고 지금 뭐 깜짝 놀랄 전쟁이 시작됐죠. 이거야말로 지금
장난이 아니고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의 가장 화약고라고 불렸던 중동의 이제 이스라엘과 무슬림 국가의 긴장이 1970년대처럼 다시 돌아갈 것인가. 다행히 중간에 지금 협정을 하자 그래갖고 차단이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제일 관심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상하게도. 아니 뭐 당연할 수도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이 사람들의 종교적 갈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하는 일이 있어갖고 여름에 좀 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1세기 유럽의 어떤 현재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겪은 지가 너무 오래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기 전쟁 겪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직접 한 전쟁을 겪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분단이 돼가지고 외국에서는 한국 간다고 그러면 야, 전쟁 나. 이 교환학생들이 올 때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자기 부모가 한국 가면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안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전쟁 위험 국가로 알려진 우리는 사실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으로부터 프루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굉장히 전쟁에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 911 사태를 거의 전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 인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이제 제가 세계관의 구성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세계관은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매체들, 주요한 매체들인데 이 매체들은 매체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또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진 매체에 의존하고 사는지 평소에. 경제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 뉴스를 많이 봐요. 자기가 직접 안 봐도 중앙 이코노미나 뭐 한국 경제나 뭐 한국의 경제 관련 소식통들이 그 뉴스를 물타가지고 팔기 때문에 결국 소스 뉴스는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 세계관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코노미스트나 뭐. 이게 다 세계의 뉴스 메이커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도화시킨 자료들이에요. 뭐 일일이 이 세계의 뉴스 메이커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항상 편향된 뉴스를 만드니까 여기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뉴스를 만드는 뉴스 메이커는 아무것도 없죠. 어떤 쪽으로든지 이렇게 기울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공급되는 뉴스를 놓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게 이제 unbalanced news and entertainment flows. unbalanced. 물론 현실적으로 밸런스드 뉴스는 불가능해요. 정도의 이제 문제인데 모든 뉴스는 unbalanced고 모든 뉴스는 어느 정도는 flow가 있고 그러니까 잘못이 있고 완벽하고 뭐 정답을 주는 뉴스는 없고. 우리는 계속 그런 뉴스를 달라고 떠들지만 그런 뉴스는 인간의 한계, 뭐 사회적인 조건,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다 프로핏 세킹을 하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뉴스를 만들다 보니까 다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국제적으로도 똑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이나 그런 반응이 1970년대부터 특히 거세게 일어나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NWICO 운동이라는 것도 벌어졌었어요. NWICO라는 거는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라는 운동인데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 유네스코를 누가 쥐고 흔들어? 미국이 쥐고 흔드는데 전 세계 뉴스의 최대 공급자는 미국이란 말이죠. AP, UPI, 또 뭐 CNN 이런 그 뉴스 공급자들이 막 미국 위주의 뉴스를 뽑아내니까 세계의 제3세계나 약소국가들이 야, 우리가 말이야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가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 내 나라의 이익보다도 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고 이제 자꾸 그걸 시정하자는 운동을 하니까 유엔의 유네스코가 이거는 맞는 말이다. 국제적으로 정보의 지형이 너무 기울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왜곡하는 형태로 만든단 말이지. 그걸 또 유네스코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탈퇴를 해버려요. 알자지라 방송 안 보시죠? 지금 이제 알자지라가 역할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왜냐? 붙었으니까. 아랍권의 시각을 이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우리나라는 아랍권의 시각을 반영하는 뉴스 아울렛이 없어요. 전혀 없죠. 다 그 서방 뉴스만 받게 되니까. 요즘은 이제 기성 미디어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가 됐든 뭐 트위터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젊은 친구들은 요즘 제 클래스에 들어온 애들은 신문 방송 본다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제너레이션 갭이 커졌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소셜미디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정보 유통의 주요한 아울렛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또 이쪽도 아니죠. 다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여기에 이제 또 한정돼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립돼 있는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OTT가 새로운 엔트리로 들어왔는데, OTT라는 거는 그 넷플릭스와 같은 형태의 동영상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 그건 오버 더 탑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OTT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는 텔레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텔레비전 방송을 말하는 거고, 텔레비전, 집에 있는 이 물건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셋이라고 부르는데, 텔레비전 셋 위에 올려놓는 박스라고 그래서 셋탑 박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케이블에 가입을 하면 케이블 회사에서 달려 나와가지고, 옛날 텔레비전은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 위에다가 딱 수신기를 올려놓고 가요. 그래서 그걸 셋탑 박스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셋탑 박스가 시그널을 수신하는 장치인데, 그 사이에 텔레비전이 얇아지고 올라갈 수는 없고, 어딘가는 이제 설치를 하지만 이름이 셋탑박스니까 계속 셋탑박스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주요하게 여러분 영상 신호를 받아주는 기구였는데, 지금은 인터넷 커넥션만 되면 셋탑박스와 무관하게 인터넷 커넥션만 돼 있으면 그 동영상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오버 더 탑 박스 위쪽에 어딘가 인터넷상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OTT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OTT 서비스가 전 세계 넘버1이 지금 넷플릭스거든요. 가장 장사를 잘하고 있죠. 그 유일한 흑자 기업이고, 다른 걸로는 뭐가 있나요? 디즈니가 있고, 애플 TV, 국내로는 왓챠가 넘버1이죠, 지금. 티빙도 있고, 뭐, 심지어 그 쿠팡에서 하는 쿠팡 플레이도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가져온 모델은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이에요. 아마존은 전 세계 물류 1위 기업이죠. 아마존이 자기 가입자들에게 비디오 가입자로 전환을 시킨 모델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인데, 쿠팡 플레이가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죠. 한류가 9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이 들어가면서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주요한 계기가 뭐였죠? 대장금, 그죠? 또 BTS, 아유 젊으신 분이네. 한류의 아주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겨울연가하고 대장금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는 초창기에는 K-팝보다는 K-드라마,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는 겨울연가,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대장금. 2002년도에 연사마가 도쿄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아줌마들끼리 밀고 자시고 해가지고 아주 뭐 사고 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류가 이 웨이브가 쭉 있는데, 좀 잘 나가다가 주춤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팝 음악이 떠가지고 K-팝이 또 한번 들어 올리고, 또 영화가 뜨게 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최신 버전이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한류가 이전의 한류와 다른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OTT,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그 전에 한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를 그 나라의 플랫폼에 올려서 유행을 시킨 그런 형태였어요. 중국의 텔레비전, 겨울연가 같으면 NHK 플랫폼, 우리가 그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미디어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는 콘텐츠 비즈니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류는 주로 뭐에 관한 겁니까? 콘텐츠에 관한 거죠. 드라마랄지 영화랄지 음악이랄지 이와 같은 콘텐츠에 관한 거예요. 한류가 성공을 했다는 거는 콘텐츠 프로덕션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플랫폼은 뭐냐? 뭐 지상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한국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뭐 KT나 SKT나 이와 같은 통신사가 주도적 플랫폼이 됐죠. 옛날에는 KBS, MBC가 주도적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플랫폼으로서의 방송사는 이미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인터넷 라인으로 콘텐츠를 전달을 받고 소비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사는 점점 위세가 줄어들고
KBS, MBC의 의미가 이제는 뉴스 만드는 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드라마 다 프로덕션으로 나가버렸고, 그게 사실은 미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일어나던 현상이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류의 전 단계 20년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면 외국의 플랫폼들이 사다가 그거를 자기들 돈 벌 목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OTT 이후에 지금 한류의 특징은 뭐냐? 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인 거예요. 우리 한림의 글로벌 플랜을 짜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업종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